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컨벤션 기획사 2급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정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컨벤션 기획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컨벤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선 컨벤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컨벤션 기획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 또 컨벤션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컨벤션이라는 것이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예상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벤션 기획사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컨벤션 기획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한 국제회의,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 아셈이라든지 그러한 국제회의 같은 것들을 유치한다거나 기획한다거나 그리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그러한 모든 제반 업무들을 조정하고 운영하면서 회의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고 예산을 관리하기도 하고, 또 등록이나 기획, 그리고 회의하는 현장을 관리하고 회의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컨벤션 기획사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컨벤션 산업이라는 것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컨벤션 기획사라는 것이 유망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기도 합니다. 컨벤션 기획사는 국가 자격증 시험이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격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시험 과목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컨벤션 기획사 1급 같은 경우에는 2급을 따고 나서 3년 이상 실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4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지 1급을 따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컨벤션 기획사 2급 필기시험을 먼저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까지는 컨벤션 기획사라는 시험이 컨벤션 산업론이랑 호텔 관광 실무론, 그리고 컨벤션 영어라는 과목을 위주로 시험을 봤었는데요. 2022년 1월부터는 이 국가기술 자격의 어떤 현장성이라든가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 그 NCS 기반으로 자격의 내용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해서 시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컨벤션 산업론 40문항, 그리고 호텔 관광 실무론 30문항, 컨벤션 영어 30문항 해서 2시간 30분 시험 보던 형태를 2022년 1월부터는 컨벤션 기획 30문항, 그다음에 컨벤션 운영 30문항, 부대 행사 기획이나 운영에 대해서 20문항 해서 2시간으로 시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검정 방법은 객관식으로 나오고요. 사지 태기형으로 시험이 나옵니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해서 과목당 40점 이상, 그리고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컨벤션 기획사를 준비하신다면 이 강의를 듣고 또 예상 문제를 풀어보고 하면 컨벤션 기획사 시험에는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컨벤션 기획사라는 시험은 합격률이 한 70%가 안 됐었는데, 최근 몇 년 들어서 필기시험 합격률 같은 경우에도 80% 이상 정도 되고요. 실기시험 합격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컨벤션 기획사 과목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과목마다 출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컨벤션 기획이라는 이 과목에 있어서는 컨벤션 산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거, 그다음에 회의를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거, 그다음에 회의를 개최하고 기획하는 거, 그리고 전시회 마케팅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그리고 회의 프로그램 설계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컨벤션 기획사의 시험 내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컨벤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이라는 단어는 흔히 우리가 국제회의라는 단어와 혼용해서 쓰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 어원을 따져보자면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틴어의 com이라는 뜻은 우리가 지금 영어로 쓰자면 together, 함께라는 단어고요. veneer라는 단어는 이벤트에도 적용되기도 하고 컨벤션에도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회의나 모임을 위해서 어떤 함께 밖으로 나오다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컨벤션이라는 것은 함께 와서 모이고 참석하다라는 것이 그 어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원에서와 같이 컨벤션이라는 것 또한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그다음에 함께 모여서 서로 의사를 전달하고, 거기에서 또 친목을 도모하는 사교 행사,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컨벤션이 가지는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벤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 의미를 따져본다면요. 컨벤션이라는 개념은 뭐 컨벤션, 국제회의, 콩그레스, 컨퍼런스 이러한 것들과 굉장히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회의할 때 수반되는 전시라든지 각종 행사를 매개체로 해서 사람과 물건의 만남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컨벤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컨벤션에 대한 개념 정의는 미국과 유럽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조금 있다가 발전 과정에서도 나오겠지만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먼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국제회의라는 것들로 먼저 발전을 한 게 아니라 전시회의 형태로 발전이 되다가 거기에 국제회의가 조금씩 들어간 것이고요. 미국 같은 곳에서는 전시회보다는 컨벤션이라는 것이 먼저 발전한 곳이 미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회의의 어떤 비중을 크게 두고 있었고 처음에는 전시회라는 것들이 같이 동반되지 않았으나 서로 교류를 하게 되고 그러한 교류들이 지역 사회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국제회의라는 것들이 특히나 컨벤션이라는 것은 전시회를 동반하면서 회의가 진행되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컨벤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컨벤션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 이후에 사전적으로 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금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조금 뒤늦게 시작했지만 컨벤션이라는 그 산업에 있어서 경쟁력을 따져보자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어깨를 견줄 만큼 그만큼 훌륭하게 발전되고 있는 산업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컨벤션이라는 어떤 제도적인 정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컨벤션에 외국인이 얼만큼 참가하느냐, 국제회의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며칠씩 기간이 열리게 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컨벤션이라는 정의가 협회나 어떤 그런 그 국제기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제도적 정의라는 말 자체가 국가에서 법으로 국제회의라는 것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 행사이지만 외국인 참가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국제회의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벤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국제회의 전문협회나 국제협회연합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국제기구들이기는 한데요. 거기에서 내리는 정의들은 협회에서 주최하는 회의를 일컫고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개최지는 3개국 이상 순회할 것. 그러니까 한 국가에서 계속 열리는 것이 아니라 3나라 이상에서 돌아가면서 열려야 되는 것을 컨벤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의 참가자 수 또한 50명 이상인 회의를 국제회의라고 지정하고 있고요. 국제협회연합 같은 경우에는 전체 참가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그 참가자 수 중에서 외국인이 40% 이상, 그리고 참가하는 국가가 5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회의, 그리고 그 회의는 3일 이상 열리는 회의를 컨벤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진흥법이나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도 컨벤션을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정의가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국제회의라는 것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 그래서 세미나랑 토론회랑 전시회 등을 포함하는 회의를 국제회의, 즉 컨벤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할 것, 그리고 국제회의 산업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 시설과 서비스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산업을 여기서는 컨벤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아시아 컨벤션 뷰로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기구들에서 컨벤션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컨벤션이라는 것들 자체가 외국인이 함께 있어야 되고 참가객 수가 몇 개 이상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회의가 며칠 이상 열리는가에 따라서 컨벤션이라는 것이 조금씩 다르게 정의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들이 그동안 컨벤션과 관련된 이 파트의 문제에서는 그러한 외국인이 몇 명 이상 참가해야 되는지 몇 프로 이상 참가해야지 되는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자주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벤션의 범위를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자면
우리나라 국제회의 육성법에서는 5개국 이상 참가국이 있어야 되고 참가 규모도 300명 이상, 그리고 외국인 참가가 40% 이상, 기간도 3일 이상입니다. UIA 국제연합협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국제회의 육성법에서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그 정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ICCA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규모를 작은 규모도 국제회의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4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참가자는 100명 이상, 그중에서 외국인 참가는 40% 이상이고 3일 이상 열리는 회의를 국제회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관광공사가 가장 그 컨벤션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개국 이상이고 참가자 수에 대해서는 뭐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참가가 10명 이상이고 2일 이상 열리는 그 회의를 컨벤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벤션이라는 것들이 외국인들이 참가한다는 것 때문에 국가에서는 굉장히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활동이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인식들 때문에 컨벤션이라는 것들이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관광 산업보다 훨씬 더 발전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벤션은 왜, 언제부터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이 가장 먼저 생겨난 곳은 유럽, 그 북미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컨벤션 산업에 대한 어떤 역사적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배경, 이러한 것들이 컨벤션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그러한 요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유럽을 먼저 살펴보자면 컨벤션은 뭐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 로마 시대 체육 행사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발달의 근본지가 유럽이고요. 컨벤션 분야가 하나의 산업으로 가장 먼저 정착한 곳도 유럽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벤션이라는 산업이 세계 컨벤션이 열리는 횟수 중에 50% 이상이 유럽에서 개최될 만큼 유럽은 컨벤션 산업에 있어서 중심지가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컨벤션 산업과 관련된 국제기구라던가 본부가 60% 이상 유럽에 소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유럽이 얼만큼 컨벤션이 먼저 발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19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컨벤션의 시초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지금의 형태에 더 가까운 컨벤션 이라고 한다면 1815년 빈 회의를 개최한 것이 컨벤션의 시초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뭐 베로나 회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비롯해서 컨벤션들이 조금 더 이렇게 상업화되고 또 국제화되고 그러면서 컨벤션이라는 것들이 단순히 어떤 학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사회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술적인 것이라든지 그 외에 스포츠나 관광 이러한 전 분야로 컨벤션이라는 것들이 확대되게 되면서 양적으로도 컨벤션이 많아지지만 질적으로도 컨벤션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이라는 산업 자체가 가장 먼저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우리가 컨벤션 산업이 발달했다고 인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 시대라는 유럽보다는 뒤늦게 시작해서 180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가 되기는 했지만 주로 유럽과는 다르게 기업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친목이라든지 협회, 종교단체의 어떤 그러한 집회를 위주로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업에서는 이러한 컨벤션이라는 것들, 이러한 그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기업이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디트로이트 시에 그 디트로이트라는 기업에서 처음으로 컨벤션 그 국제회의 전담 기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고 있는 컨벤션 뷰로라는 것은 1913년 14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호텔 세일즈 앤 마케팅 어소시에이션 인터내셔널을 설립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컨벤션 센터가 생기기 이전에 호텔에서 컨벤션이라는 국제회의라는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초가 되는 것이었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1949년, 50년에 가까워질 때 어떤 CIC라는 것들을 발족하고 1960년대에는 그 컨벤션 전문 호텔이 미국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컨벤션이라는 것들이 얼만큼 그 성장하게 되느냐 하는 그 성장의 발판이 된 것들이 미국에서 처음 그 컨벤션 전문 호텔이 등장하게 되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굳이 컨벤션 국제회의라는 것보다는 미팅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고대 고구려의 귀족 대표자 회의라던가 신라시대의 화백제도라던가 백제 정사함 회의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회의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컨벤션 산업이라는 것에 대한 이러한 그 시초라고 한다면 1915년 4월 달에 전 조선 기자대회가 조선 호텔에서 열렸어요. 물론 지금의 어떤 컨벤션이라는 규모나 그 품질을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질적으로 그 지금의 수준에는 너무나도 못 미치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후에 1965년에 제14차 아시아 태평양 관광협회 총회를 개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광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컨벤션이라는 것을 관광 산업과 비교를 해보자면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일반적으로 해외에 와서 돈을 쓰는 비용이 3일에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컨벤션이라는 미팅을 참석하면서 그 3일에서 5일 정도의 기간 동안 쓰는 그 일반 그 비즈니스 또는 컨벤션 참가자들이 쓰는 그러한 비용을 비교해 보면 약 작게는 1.5배에서 많게는 한 3.5배까지도 많이 비용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보다는 타겟층도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훨씬 설정하기가 쉽고 정의 내리기도 쉽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조금 끌어들이지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컨벤션이라는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1960년대, 65년에 그런 파타 총회를 개최하고 이제 관광 산업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1979년에 또 파타 총회를 다시 개최하게 됩니다. 그때는 한국관광공사에 지금 우리가 컨벤션 뷰로라고 하는 국제회의부가 설치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1979년에 컨벤션 뷰로에서 여기에 같이 협력을 하면서 그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컨벤션 성격을 나타내게 된 것이 1979년 파타 총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계기로 19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파타 총회 때문에 컨벤션 뷰로라는 것들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1980년대에 국제 잼버리 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셰라톤 워커힐 호텔 컨벤션 센터가 개관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초중반에 이어서 미국 여행자 협회 총회라든지 그다음에 세계은행 그다음에 IMF 총회 등이 열리면서 컨벤션이라는 것들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러한 산업이 확 발전하게 된 계기라고 한다면 물론 관광이라든지 해외여행이라는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 올림픽이 열리면서 컨벤션 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그 도약하게 되는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컨벤션이라는 것이 하나의 산업으로 가도 좋겠구나라는 것들, 컨벤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산업이었구나를 인식하게 된다면 아시안 게임이 지나고 서울 올림픽을 우리가 거쳐가게 되면서 단순히 수익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컨벤션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이미지도 홍보할 수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컨벤션 산업이구나 또는 관광 산업이구나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컨벤션 산업이라는 것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우리가 우리나라에 아셈 회의를 유치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 아셈 회의를 유치할 때 우리나라 최초의 회의 전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코엑스의 명칭을 C로 시작하는 코엑스로 바뀌면서 그 아셈을 계기로 그 코엑스가 훨씬 더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코엑스가 생겨난 이후에 부산의 백스코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그 도시들의 컨벤션 센터가 건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에 와서 제3차 아셈 서울대회를 개최하게 됐고 이러면서 컨벤션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하나의 산업화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우리가 산업화 단계로 진입을 하면서 컨벤션이라는 것들을 국가에서 굉장히 그 지원하는 사업들 중에 하나로 컨벤션 산업이라는 것들이 자리 잡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컨벤션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하는 문제들인데요. 흔히 컨벤션이라는 것은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컨벤션을 진행하는 그 진행 상황에 어떠한 또 컨벤션 또는 소그룹 회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컨벤션을 주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컨벤션이라는 것들이 유형을 분류하고 있기도 합니다. 형태에 따라서는 뭐 컨벤션, 컨퍼런스, 콩그레스, 포럼, 심포지엄 이러한 것들부터 전시회, 전문 전시회, 화상 회의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진행상으로 볼 때는 뭐 오프닝 세션부터 클로징 세션까지 흔히 우리가 개회식, 폐회식이라고 하죠. 그 외에도 워킹 그룹이나 버주 그룹 같은 그러한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주체에 따라서는 정부 회의, 그리고 협회나 학회 회의, 그리고 기업 회의로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자면 형태에 따라서 우선 먼저 컨벤션이 가장 대표되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컨벤션은 회의 분야에 있어서 제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컨벤션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참가자들이 서로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그다음에 지식을 습득하고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 집회입니다. 그래서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정기 집회라는 이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로 정기적으로 개최돼요. 1년 주기에 개최되는 회의가 가장 많고요. 회의에 따라서 2년이나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회의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제기구 단체에서 개최하는 연차 총회 이러한 것이 컨벤션이라고 그 의미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현재에는 컨벤션 회의에서 실행되는 본회의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실행되는 분과회의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작은 소규모 회의 같은 경우에도 컨벤션이라는 것에 다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컨벤션 중에 가장 우리가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다른 회의나 그런 것들하고는 다르게 전시회를 동시에 개최하기도 합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의 규모가 더 크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컨벤션이라는 회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총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참가자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 회의이다 보니까 컨벤션이라는 것들을 개최할 때에도 대규모 강당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또는 필요하다면 그러한 어떤 소규모의 회의실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컨벤션이랑 가장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컨퍼런스나 콩그레스라는 것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과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컨벤션은 전시회가 같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컨퍼런스는 전시회는 같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회의만 진행되는 회의를 우리가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나 무역
물론이고 어떤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분야,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료 분야, 이러한 것들과 관련되어서도 그러한 학술적인 주제를 통해서 좀 더 컨벤션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얻고 관련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조금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벤션에 비해서 회의를 진행할 때 토론회가 조금 더 많이 열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컨벤션보다는 훨씬 더 학술적인 주제가 많기도 합니다. 컨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나 컨벤션과 굉장히 유사한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규모 국제회의를 지칭하기도 하고요. 유럽이나 국제행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회의 구성은 마찬가지로 본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교 행사라든지 관광 행사라든지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 인원이 수천 명에 이르기도 하고 컨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컨벤션보다 조금 더 다양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벤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교 행사라든가 우리가 포스트 투어라고 하죠. 회의가 끝나고 나면 어떤 관광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컨벤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컨벤션이나 컨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교 행사나 관광 행사가 있어서 공식적인 참가자 외에 내가 참가하면서 나의 가족이나 그 지인들을 데려갈 수 있는 동반자가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형태에 따른 분류 중에 하나가 포럼이고 심포지엄인데요. 포럼이나 심포지엄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2인 이상의 연사가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고 청중한테 연설을 하고 또 패널리스트나 연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토론회를 우리는 포럼이라고 하는데요. 포럼 같은 경우에는 청중의 어떤 질의응답이 굉장히 자유롭고 사회자가 그러한 의견이나 토론을 종합해서 설명하거나 회의를 굉장히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포럼에 있어서 사회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포지엄은 포럼과 비슷한 형태예요. 그런데 포럼이 조금 더 자유로운 형태라면 심포지엄은 조금 더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자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청중들은 질의를 할 수는 있지만 뭐 포럼처럼 발표자와 청중 간의 그러한 토론이라는 것이 자유롭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슷한 형태지만 포럼에 비해서는 청중의 참여 기회가 조금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흔히 세계 경제 포럼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포럼이라기보다는 심포지엄의 형태들이 많게 되는 것이겠죠. 청중 참여의 기회가 시간적인 제약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참여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그러한 것들이 어떤 심포지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미나도 포럼이나 어떤 심포지움과 비슷한 형식이기는 한데요. 세미나는 조금 더 강연의 어떤 그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사가 연단해서 강연을 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주로 교육이나 연구 목적으로 세미나는 개최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발표를 하고 참가자들이 질문하고 토론을 하면서 경험이라든가 지식을 공유하는 목적이 세미나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사회자를 두고 있지는 않고요. 토론 참석자 중에서 한 명이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앞에서 포럼이나 심포지움 같은 경우에는 사회자가 정해져 있다면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토론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워크숍입니다. 워크숍은 주로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이나 아이디어 그리고 정보를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워크숍이라는 것은 어떤 회의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교육이라는 것에 조금 더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대규모로 시행하기보다는 소규모로 시행하는 형태들이 훨씬 더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그룹에서 기술 훈련이라든지 교육을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것이 워크숍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연인데요. 강연은 이게 컨벤션이야? 이거는 그냥 교육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사람이 함께 모여서 지식을 공유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컨벤션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부합하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한 사람의 전문가가 발표를 하고요. 청중들은 거기에 따라서 질의 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연 같은 경우에는 그 질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어떤 강연이 가지고 있는 그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리닉은 여러분들 모두 알다시피 클리닉은 뭔가 깨끗하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닉은 주로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한다거나 또는 특정 분야의 기술이라던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소규모 모임입니다. 강연과 마찬가지로 클리닉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굉장히 작은 경우가 많아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열리는 것이다 보니까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고 클리닉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골프 클리닉, 뭐 컴퓨터 클리닉 이러한 식의 용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단기 강습회인데요. 단기 강습회 같은 경우에는 심도 있는 교육이라던가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직업 아니면 또는 전문 직업 내에서 형성되는 모임을 단기 강습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는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들과 같은 그 회의 형태들이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형태 중에 하나죠. 텔레콤, 화상회의라기도 합니다. 패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포럼이나 심포지움이나 세미나와 같은 비슷한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화상회의라고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이 화상회의라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된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다른 몇 개의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회의를 우리가 화상회의라고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회의가 열리는 장소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시간 또는 비용이라는 점들을 상당히 감소시키고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화상회의는 곽광을 받고 있는 회의 종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오디오라든가 비디오라든가 그다음에 그래픽, 컴퓨터 장비 같은 것들을 갖추고 고도의 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회의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화상회의들이 훨씬 발전해서 노트북 하나만 있고 카메라만 있으면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화상회의 분야는 조금 더 많이 발전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형태에 따른 분류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전시회와 트레이드 쇼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전시회나 트레이드 쇼는 둘 다 전시하는 형태예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상품이라던가 서비스를 전시하는 형태인데요. 컨벤션의 어떤 한 부분으로 개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자의 어떤 대규모 전시회를 열기도 하고 그러한 전시회들이 어떠한 대규모 회의에 같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들이고요. 트레이드 쇼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보다는 훨씬 더 어떤 상업적인 측면이나 전문성이 조금 더 강화된 그러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분야의 어떤 해당 제품이라든지 관련 제품만을 출품하고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정보 전달이라든지 판매 촉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참가 업체라든지 전문 관람객과의 어떤 직접 상담을 유도하는 전시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시회랑 트레이드 쇼의 차이라고 한다면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참가자들이 전시를 볼 수 있게 개방하는 형태들이 많다고 한다면 트레이드 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바이어들과의 어떤 상담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일반 참가자들은 참가할 수가 없고 기업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기업이 우리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것들이 트레이드 쇼다 보니까 일반 참가자들은 참가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참가자들이 어떤 욕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트레이드 쇼 같은 경우에는 5일간 개최가 된다면 이틀은 B2B,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기업의 참가자들만 받는 경우들도 있고 나머지 3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어떤 전문가들과 일반 참가자들을 같이 수용하는 형태로 개최되기도 합니다. 주로 1년에서 2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마찬가지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트레이드 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회의를 진행해 가면서 열리는 어떤 소규모의 또는 회의 속의 회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컨벤션 할 때 공식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시작합니다 라고 어떤 공식적인 개회사를 하는 것들을 오프닝 세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회의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정관에 따라서 개최되는 회의 같은 경우 우리가 총회라고 하죠. 그래서 총회 같은 경우에는 참가하는 모든 회원들이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발표나 표결 권한도 모든 회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관 수정을 한다거나 어떤 방침을 결정한다거나 또는 회계 연도를 보고할 때 주로 총회가 많이 개최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총회들이 생략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종결하는 최종 회의가 회의를 우리는 클로징 세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어떤 본회의 참석자 중에서 지명된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따로 개최되는 회의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우리는 커미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20명 내외의 어떤 본회의에서 선출된 사람들로 구성되고 특별히 부여된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토의할 수 있는 주제를 택해서 개최되는 회의를 우리는 카운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본회의 기간 중에서 또는 휴회 중에 소집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의 어떤 분과 회의의 어떤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커미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집행 부서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들을 익제큐티브 커미티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집행을 요하는 사항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워킹그룹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임명된 10명 이내의 어떤 특정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 어떤 상세한 연구라든가 보고서들을 작성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들을 우리는 워킹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즈그룹은 어떤 문제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자문하도록 구성된 협의체를 우리는 버즈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하는 기간 동안 여러 번 개최되기도 하고 버즈그룹 이 회의가 열릴 때에는 본회의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소위원회로 나누어져서 회의를 진행하는 형태를 우리가 버즈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주체에 따른 분류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주체에 따라서 따른 분류와 관련된 이 내용들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체가 누가 주체하느냐, 회의를 주체하는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정부 회의와 협회, 학회 회의, 그리고 기업 회의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정부 회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체자가 정부 또는 정부 산하 기관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참가자들도 정부라던가 준정부 또는 기관 대표들이 주로 참가하게 되죠. 일반 참가자들이 거의 없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회의에서는 주로 국제 문제라든지 정치라든지 사회, 경제, 외교 문제 등을 주로 논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등록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내지 않고 무료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외교 문제나 국제 정치적인 문제들을 논의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체로 전시회들이 수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협회나 학회 회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체를 협회 또는 학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참가자들도 협회 회원이라든지 학회 회원들이 참가하는 경우들이 많게 됩니다. 학술적인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문제, 협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 있다 보니까 그러한 협회의 어떤 공통 관심사들을 주제로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컨벤션 협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동 관심사들이 컨벤션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문제라든가 컨벤션 산업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들을 논의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협회나 학계 회의가 기업 회의나 정부 회의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참가 비용이라는 측면입니다. 협회나 학회의 어떤 수입원 중에 하나가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수입이 되고 그러한 등록비나 참가 비용이 그 회의의 어떤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다 보니까 참가하는 사람의 어떤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조금 회의 참가를 조금 유도하기 위해서 얼리 등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등록비들을 조금 할인해주고 하는 제도들을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협회나 학회 회의 같은 경우에도 개최 시기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요. 개최 장소는 매년 변경되기도 합니다. 기업 회의 같은 경우에는 주최자가 기업이나 관련 조직이고요. 기업 내부의 직원이라던가 국내외 업계 인사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주로 기업 회의에 참가자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 참가자들을 위한 회의라기보다는 기업 회의는 주로 기업 내부의 직원들 또는 그러한 문제들을 좀 논의하기 위해서 열리는 회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제에 있어도 기업 경영 전략이라든지 기업 경영에 관한 문제들이 어떤 주제로 많이 채택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협회나 학회 회의 같은 경우에는 참가를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고 안 가고를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기업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참가를 권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가 비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업이 부담을 하게 되고 개최 시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사회와 같은 정기 회의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어떤 기업 회의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를 하게 되고요. 개최 장소는 아무래도 기업 내부 직원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멀리까지 나가서 한다던가 아니면 개최 장소를 바꿔가면서 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최 장소 같은 경우에도 주로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 협회나 어떤 기업 회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와 관련돼서 조금 비교를 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 회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개최해야겠죠. 금방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라는 것 자체가 협회에서는 하나의 수입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의 개최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주로 회의가 끝나고 나면 관광 프로그램 같은 경우들이 많이 동반되기 때문에 동반자들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기업 회의 같은 경우에는 회의 개최 이유는 필요할 때마다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한다든지 논의할 문제들이 있을 때 개최되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의 개최 이유는 임의적이고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기업의 직원들이 매번 바뀌지 않는 한은 주로 기업체 사원이나 임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협회 회의와는 다르게 참가자들도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협회는 자발적 참가, 기업은 의무적 참가입니다. 회의 건수는 협회 회의 같은 경우는 좀 작아요. 예를 들어서 컨벤션 협회 같은 경우라면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협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고요. 요즘은 거의가 2번 정도 1년에 개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회의 수는 적지만 참가자 수는 뭐 100명, 150명, 300명 이상 참가자 수는 주로 많은 것이 협회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기업 회의는 반대로 회의의 어떤 수적으로는 우세하지만 회의당 참가하는 수는 협회 회의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협회 회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리적으로 순회하고요. 그리고 국제 회의이다 보니까 나라마다 어떤 그 개최지를 선정하게 되죠. 그래서 동일 개최지를 선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고요. 반면에 기업 회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해진 유형은 없어요. 그래서 동일 개최지를 선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기업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협회는 전시회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포스트 투어 같은 것들 그런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력적인 관광지라든지 리조트 지역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비용도 본인이 부담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참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관광지나 리조트가 있는 것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 기간은 조금 기업 회의에 비해서 길게 열리고요.
지불 형식은 대부분이 개인이 지불하는 것이고, 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 컨벤션 뷰로의 어떤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컨벤션 뷰로의 어떤 지원을 받는 경우들이 많고요. 반면에 기업회의 같은 경우에는 준비 기간도 짧고, 짧게는 뭐 한 3개월이나 뭐 한두 달 만에도 회의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불 형식은 회사가 많고요. 기업 내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컨벤션 뷰로의 접촉은 거의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컨벤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컨벤션에는 어떠한 형태들이 있는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조금 여러분들과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국제회의와 관련된 국제기구가 아닌 것은 이라는 것인데, 이게 아마 2020년도인가 2019년도에 출제된 문제라고 봅니다. 거의 국제기구와 관련된 문제는 해마다 1년에 3번 정도 그 필기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UIA, 그다음에 세계관광기구, 그다음에 세계국제회의 전문협회, 아시아국제회의협회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세계관광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관광기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 관련된 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제협회 연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럽 중심의 각종 국제기구라든지 협회의 연맹으로 컨벤션 정보를 수집하고 또 책자를 발간하는 것들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학술연구단체로서 컨벤션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전통이 있는 국제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국제회의 전문협회 같은 경우에도 컨벤션 산업 어떤 발상지인 유럽에 그 본부를 두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컨벤션과 관련 분야의 어떤 그 성장을 도모하는 협회이기도 하고요. 아시아국제회의 협회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가 좀 전 세계에서 컨벤션을 좀 발돋움하고 컨벤션의 어떤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된 협회가 아시아국제회의협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관광기구는 컨벤션뿐만이 아니라 관광 문제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원국의 어떤 관광 경제와 관련된 그런 발전을 도모하는 기구가 관광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세계관광기구가 되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협회 시장이랑 기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또 하나겠죠. 컨벤션 시장은 크게 협회 시장이랑 기업 시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협회 시장의 특성이 아닌 것은 강제적 참가자가 많다, 비용은 개인이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매년 개최지가 바뀌는 특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매력적인 관광지나 리조트가 개최지로 선택된다. 답은 강제적 참가자가 많다. 강제적 참가자가 많다는 것은 기업 회의와 정부 회의예요. 그래서 거기서 의무적이지만 협회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향이 강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매년 장소가 바뀌고 그다음에 포스트 투어 같은 프로그램들이 동반되다 보니까 관광 매력도가 높거나 리조트 지역을 선호한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세 번째 문제는 협회 회의의 어떤 개최 목적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협회 회의는 협회를 홍보하고 회원들 간의 단합을 가져오기 위해서 개최한다. 협회 회의는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 등을 선보여서 회원들 간의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한다. 협회 회의는 판매와 같은 수입이 발생하는 활동을 이루어질 수 없으며 회원 간의 상호 교류를 주 목적으로 한다.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회원들이 만나 의견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나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답은 3번이죠. 협회 회의는 판매와 같은 수입이 발생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회의 자체가 하나의 주요 수입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통 관심사를 가진 회원들이 새로운 정보나 추세를 파악하려고 하고 등록비 등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게 되죠. 그래서 홍보하고 회원들 사이에 또 친목이나 단합을 위해서 개최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설명에 가장 적합한 컨벤션 형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사 참가자들에게 특정 분야의 기술이나 이론을 습득, 교육을 통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소규모의 모임이다. 예를 들어 프로골퍼를 초청하여 참석자들의 개인별 문제점 등을 지적, 개선하도록 도움을 주는 형태의 모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포럼과 클리닉, 워크숍, 심포지움이 있는데요. 답은
클리닉이 되겠죠. 클리닉은 말 그대로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분석한다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회의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만이 가능한 컨벤션 형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컨벤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컨벤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우선 컨벤션 산업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컨벤션, 컨그레스, 컨퍼런스 이렇게 유사한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이라는 것이 별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회의라던가 이에 수반되는 전시라던가 각종 행사를 매개체로 해서 사람과 물건의 만남을 창출하는 시스템 우리는 컨벤션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과 관련된 국제기구 같은 경우도 있었죠. 국제연합협회라든지 또 ICCA라든지 AACVB 이러한 그 컨벤션 관련 국제기구에서 컨벤션이라는 것에 대한 범위를 정의하기도 하죠. 대부분이 5개국 이상 참가를 해야 되고 또 300명 이상의 참가자 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어떤 그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는 3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를 컨벤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10명 이상만 되면 국제회의로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한데 대부분 국제적으로 컨벤션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300명 이상은 참여하고 5개국 이상이 참가해야 되고 3일 이상은 개최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컨벤션이라고 흔히 많이들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벤션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컨벤션 발달의 근본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시회라는 것이 컨벤션의 우선 시초라고 얘기들을 했어요. 유럽에서는. 우리는 지금 컨벤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전시회의 어떤 규모가 더 크다는 측면에서 메세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주로 컨벤션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 컨벤션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되고 있고 그래서 국제기구 같은 경우에도 60% 이상이 유럽에 그 본부를 두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유럽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컨벤션이라는 것들을 전파시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컨벤션이 산업으로 가장 활발하게 발달한 국가가 미국이에요. 유럽이라는 것이 컨벤션이라는 어떤 회의라는 것들이 시작된 근본지라고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컨벤션이라는 것을 산업으로 발전시킨 국가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컨벤션 뷰로라는 것들이 탄생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컨벤션 전문 호텔이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컨벤션이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먼저 컨벤션이라는 산업에 눈을 떠서 컨벤션이 발달하게 된 그러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14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선 기자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대의 컨벤션에 가장 가까운 개념으로 열렸던 최초의 국제회의라고 한다면 1965년 제14차 아시안 태평양 관광협회 파타 총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 아시안 게임이라던가 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는 훨씬 더 컨벤션이 산업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아셈이라는 이러한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서 훨씬 더 컨벤션이라는 것이 활성화되었고 지금은 컨벤션에서 조금 더 범위를 확장시켜서 K-마이스 뷰로라고 이름을 바꿨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컨벤션뿐만이 아니라 전시회라든지 인센티브 관광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컨벤션 산업이라는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컨벤션의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했었어요. 컨벤션의 분류는 형태에 따라서도 우리가 주로 많이 구분을 짓는 것인데요. 아마도 가장 많이 컨벤션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이러한 형태에 따른 분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정부 회의냐, 협회 회의냐, 기업 회의냐로
구분을 지었었고요. 정부회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참가자들이 참가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없다고 봐야 되는 경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참가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협회 회의라던가 기업 회의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열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협회 회의와 기업 회의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협회 회의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 그리고 기업 회의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기업 회의는 비용이 발생하진 않죠. 참가비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협회 같은 경우에는 참가비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정부 회의나 기업 회의와는 다르게 전시회가 동반될 수도 있고 관광 프로그램이 동반될 수도 있다는 것이 협회 회의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기업 회의와는 다르게 장소가 매년 개최될 때마다 바뀌는 경우들이 훨씬 많고요. 그 외에도 뭐 리조트 지역들이 선호된다는 것이 아마 협회 회의가 가지고 있는 기업 회의와는 다른 특징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컨벤션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컨벤션이 어떻게 발달했고 또 컨벤션이라는 것들이 어떠한 종류들이 있느냐 또 컨벤션은 누가 좀 개최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컨벤션 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컨벤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수업을 했다고 한다면 다음 시간은 컨벤션이라는 것의 어떤 산업적인 특징, 컨벤션이 어떤 산업으로서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컨벤션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컨벤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연관 산업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컨벤션이라는 것의 이해관계자들이 누가 있는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컨벤션이라는 것이 개최된다면 어디에서 개최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들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컨벤션 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첫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컨벤션이라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셨을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컨벤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